피고인, 성함을 말씀해 주세요. 저는 제 이름은 차가운 법정 안에 김준혁 판사의 낮은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냉철하기로 소문난 판사 김준혁, 그는 45년 평생을 빈틈없이 살아왔고 감정에 흔들리지 않는 것이 그가 법복을 입고 지켜온 철칙이었습니다. 수많은 피고인들이 그의 앞에서 눈물을 흘렸지만 단 한 번도 그의 마음은 흔들린 적이 없었는데 법은 만인에게 평등해야 하고 판사는 저울처럼 정확해야 한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오늘 피고인석에 선 늙고 초라한 여인을 보는 순간 준혁은 난생 처음 숨이 턱 막히는 기분을 느꼈습니다. 가슴 한가운데를 무언가가 쿵 하고 내리치는 듯한 충격이 밀려왔습니다. 헝클어진 백발, 흙탕물이 튄 낡은 몸빼 바지, 그리고 초점 없는 눈동자. 60대 후반의 피고인 박순자 씨는 법정 안 형광등 불빛 아래 서 있는 모습이 마치 세상에서 버림받은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준혁은 판결문을 쥐고 있던 손에 힘을 주었습니다. 이상했습니다. 분명 처음 보는 노인인데 왜 이렇게 가슴이 뛰는 것일까요? 그의 심장은 평소와 다르게 불규칙하게 요동치기 시작했고 준혁은 심호흡을 하며 침착함을 되찾으려 애썼지만 그럴수록 더욱 이상한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피고인석과 판사석 사이 불과 몇 미터도 안 되는 거리였지만 준혁에게는 마치 40년이라는 시간의 강이 흐르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퀴퀴한 노인 냄새가 법정 안을 감돌았는데 그 냄새 사이로 아주 희미하게 다른 향기가 섞여 들어왔습니다. 달큰한 콩 냄새였습니다. 준혁의 미간이 좁혀졌습니다. 그 냄새는 준혁이 아주 어린 시절 고아원에 맡겨지기 전 희미하게 남아있던 기억 속의 향기였습니다. 5살 때까지 불렀던 이름 민수, 엄마라고 부르던 누군가의 따뜻한 품, 그리고 겨울 아침마다 방 안가득 퍼지던 달달하고 고소한 콩비지찌개 냄새. 그것은 준혁이 평생 잊으려 애써왔지만 완전히 지울 수 없었던 유일한 기억이었습니다. 대체 누구지? 왜 이렇게 가슴이 뛰는 거지? 준혁은 속으로 되뇌었고 마른 침을 삼켰는데 목구멍이 타들어가는 것처럼 따가웠습니다. 그의 심장 박동 소리가 법정의 정적을 깰 듯 크게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똑딱똑딱 벽시계 소리마저 귀를 때리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준혁은 피고인석의 노인을 다시 한번 응시했습니다. 그녀의 등은 구부정했고 손은 나무 껍질처럼 거칠었으며 세월의 무게가 그대로 새겨진 얼굴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낡고 지친 얼굴 어딘가에서 준혁은 알 수 없는 익숙함을 느꼈고 마치 오래전에 잃어버린 무언가를 다시 만난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법정 안은 숨소리 하나 들리지 않을 만큼 조용했습니다. 방청객들은 숨을 죽이고 판사의 다음 말을 기다렸고 서기는 컴퓨터 앞에 앉아 기록할 준비를 하고 있었으며 검사는 무표정하게 서류를 넘기고 있었습니다. 모두에게 이것은 평범한 절도 사건일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김준혁 판사에게만큼은 이 순간이 인생을 뒤흔드는 지진 같은 것이었습니다. 준혁은 손이 떨리는 것을 느꼈는데 45년 판사 생활 동안 단 한 번도 법정에서 손이 떨려본 적 없던 그였습니다. 그는 재빨리 책상 아래로 손을 내리며 떨림을 숨겼습니다. 동료 판사들에게 들키면 안 됐습니다. 어른 판사 김준혁이 어떤 피고인 앞에서 동요하고 있다는 사실을 누구도 알아서는 안 됐으니까요. 하지만 그의 가슴속 깊은 곳에서는 알 수 없는 목소리가 속삭이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을 알아. 너는 이 사람을 알고 있어. 준혁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생각이었습니다. 자신은 고아 출신이었고 가족이라곤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그럴수록 그 목소리는 더욱 또렷해졌습니다. 법정의 시계는 여전히 째깍째깍 소리를 내며
시간을 새기고 있었고 준혁은 심호흡을 한 번 더 하며 떨리는 목소리를 가다듬고 다음 질문을 준비했습니다. 그의 법복 안쪽 심장은 여전히 미친 듯이 뛰고 있었습니다. 이 재판이 끝나면 그는 평생 잊고 살았던 진실과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김준혁은 그 사실을 아직 알지 못했고 다만 가슴 한구석이 이상하게 저려오는 것만을 느낄 뿐이었습니다. 시간은 3일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서울 한복판 퇴근 시간에 번화가는 사람들로 북적였고 김준혁 판사는 법원을 나서며 코트 깃을 세우고 11월 말의 차가운 바람을 맞으며 언제나처럼 일정한 걸음으로 지하철역을 향해 걸었습니다. 45년을 살아오면서 그가 익힌 것은 규칙적인 삶이었습니다. 오전 7시 기상, 오전 9시 출근, 오후 6시 퇴근. 감정의 기복 없이, 변수 없이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아왔던 것입니다. 번화가 쇼윈도 앞을 지나가던 순간이었습니다. 화려한 조명 아래 고급 남성 정장들이 마네킹에 걸려 있었고 올 겨울 신상품이라는 문구와 함께 캐시미어 코트가 유리창 너머로 빛나고 있었습니다. 준혁은 평소처럼 무심히 지나치려 했으나 쇼윈도 앞에 누군가 서 있는 것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한 할머니가 유리에 얼굴을 바짝 대고 서 있었는데 입김이 유리창을 뿌옇게 만들었다가 사라지기를 반복했습니다. 할머니는 마치 보물이라도 보는 것처럼 진열된 코트를 물끄러미 바라보고 있었고 준혁은 본능적으로 걸음을 멈추며 할머니의 뒷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낡은 스웨터는 여기저기 구멍이 나 있었고 실밥이 풀어져 늘어진 소매가 바람에 흔들렸으며 발밑을 보니 신발이 짝짝이로 왼쪽은 남색 운동화, 오른쪽은 회색 슬리퍼였습니다. 준혁은 무의식 중에 눈살을 찌푸렸는데 대한민국 수도 한복판에 이렇게 비참한 모습으로 사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 불편하게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그때 할머니가 중얼거렸습니다. 아이고, 우리 민수 입히면 딱 좋겠다. 따뜻하겠네. 혼잣말이었습니다. 할머니의 목소리는 나직하면서도 그 안에 애절함이 묻어났고 거친 손이 유리창을 쓰다듬는 모습은 마치 실제로 코트를 만지는 것처럼 사랑하는 사람을 쓰다듬는 것처럼 조심스러웠습니다. 준혁은 그 모습을 보며 가슴 한구석이 묘하게 저려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는 평소처럼 그냥 스쳐 지나가려 했습니다. 길거리의 거린이나 치매 노인을 보는 건 드문 일이 아니었고 서울에서 살다 보면 이런 광경은 자주 마주치게 되었으니까요. 준혁은 그럴 때마다 애써 눈을 돌렸는데 동정심은 판사에게 필요 없는 감정이라고 스스로를 훈련시켜왔고 법은 이성이지 감정이 아니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발걸음을 옮기려던 찰나 쇼윈도 유리에 비친 할머니의 눈빛과 마주쳤습니다. 유리창에 반사된 그 눈동자는 너무나 절절하고 슬퍼 보였으며 그것은 단순한 무력이 아니라 누군가를 간절히 그리워하는 사람의 눈빛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무언가를 해주고 싶지만 할 수 없는 그런 안타까움이 담긴 눈빛이었습니다. 준혁의 발이 멈췄습니다. 그는 자신도 모르게 할머니를 다시 돌아보았는데 할머니는 여전히 쇼윈도 앞에서 움직이지 않고 있었고 지나가는 사람들은 할머니를 피해 걸었으며 누구도 그녀를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이 도시에서 그녀는 투명인간 같은 존재였습니다. 날씨도 추운데 왜 저러고 계신담? 준혁은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이상했습니다. 평소 같으면 그냥 지나쳤을 텐데 오늘따라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았고 왠지 모를 죄책감 같은 것이 가슴을 짓눌렀으며 마치 자신이 무언가 잘못하고 있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준혁은 결국 근처 편의점으로 발걸음을 돌렸고 자동문이 열리며 따뜻한 공기가 얼굴을 감쌌습니다. 그는 냉장고 앞으로 가서 따뜻한 두유 하나를 집었는데 왜 하필 두유인지
자신도 알 수 없었습니다. 커피도 있고 핫초코도 있었는데 손은 자동으로 두유를 향했던 것입니다. 계산을 마치고 나온 준혁은 다시 쇼윈도 앞으로 갔습니다. 할머니는 여전히 그 자리에 서 있었고 준혁은 조용히 다가가 할머니 옆에 따뜻한 두유를 슬그머니 놓고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빠른 걸음으로 마치 도망치듯이 그 자리를 벗어났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지하철 안에서 준혁은 창밖을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어두운 터널벽이 빠르게 지나갔는데 유리창에 비친 자신의 얼굴 너머로 자꾸만 할머니의 구부정한 뒷모습이 어른거렸습니다. 쇼윈도를 쓰다듬던 거친 손이 우리 민수라고 중얼거리던 그 목소리가 귓가를 맴돌았습니다. 그날 밤 준혁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지만 눈이 감기지 않았고 45년 인생에서 처음 겪는 일이었습니다. 늘 규칙적으로 잠들고 일어나던 그였는데 오늘만큼은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어지럽혔던 것입니다. 할머니의 그 구부정한 어깨가 눈앞에 어른거렸고 쇼윈도를 쓰다듬던 거친 손이 자꾸만 떠올랐으며 우리 민수라는 말이 귓가에서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대체 민수가 누구길래 그럴까? 아들일까? 손자일까? 그 사람은 할머니가 이렇게 고생하는 줄이나 알까? 준혁은 베개를 뒤척였습니다. 왜 이렇게 마음이 불편한 것인지 도무지 알 수 없었고 단지 스쳐 지나간 낯선 노인일 뿐인데 왜 이렇게 신경이 쓰이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다만 가슴 한구석에 무언가 걸린 것처럼 답답했고 마치 오래전에 잃어버린 무언가를 떠올리려 애쓰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새벽 3시가 넘어서야 준혁은 겨우 잠이 들었는데 꿈속에서도 쇼윈도 앞에 선 할머니의 뒷모습이 나타났고 유리창에 비친 그 슬픈 눈동자가 계속해서 자신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우리 민수라는 목소리가 메아리처럼 울려 퍼졌습니다. 그리고 3일 후 준혁은 법정에서 그 할머니를 다시 만나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고 그녀가 자신의 인생을 송두리째 뒤흔들 사람이라는 것은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박순자 할머니는 산동네 무허가 판잣집에서 홀로 살고 있었습니다. 비탈진 언덕길을 한참 올라가야 나오는 낡은 집은 겨울바람이 불 때마다 삐걱거리며 흔들렸고 곳곳에 뚫린 틈새로 찬바람이 파고들었습니다. 벽지는 오래전에 누렇게 변색되어 곰팡이가 피어 있었고 천장의 함석 지붕은 비만 오면 빗물이 새어들어와 양푼을 받아 놓아야 했습니다. 그녀의 기억은 구멍난 스웨터처럼 성성했습니다. 치매였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여기가 어디인지 오늘이 몇 월 며칠인지조차 알 수 없었고 가스불을 켜놓은 것도 잊고 밥 먹는 것도 잊었으며 이웃집 사람들의 이름도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단 하나 잊지 않은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40년 전 찢어지게 가난해서 부잣집 앞에 몰래 두고 온 아들 민수였습니다. 순자의 하루는 그 기억과 함께 시작되고 끝났습니다. 낡은 장롱 서랍 깊숙한 곳에는 40년 묵은 베네저고리가 고이 접혀 있었고 그 옆에는 삐뚤빼뚤한 글씨로 쓴 편지가 누렇게 발해 있었습니다. 순자는 하루에도 몇 번씩 그 서랍을 열어 베네저고리를 꺼내 품에 안고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5살이던 아들의 체온이 아직도 손끝에 남아있는 것 같았습니다. 찬바람이 불면 순자의 뼈마디는 쑤셔왔지만 그녀는 자신의 고통보다 아들 걱정이 앞섰습니다. 낡은 이불 속에서 몸을 웅크린 채로 떨고 있으면 문득 40년 전 그 겨울밤이 떠올랐습니다. 눈이 내리던 그날 부잣집 대문 앞에 아들을 두고 돌아서던 순간 뒤를 돌아보지 않으려 애쓰며 걸었지만 아들의 울음소리가 귓가에 맴돌았고 그 울음소리는 40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들려오는 것 같았습니다. 환청이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나 추워. 엄마, 아들의 울음소리였습니다.
순자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고 숨이 막혔으며 온몸이 떨렸습니다. 그녀는 허둥지둥 장롱을 뒤졌지만 좀 먹은 이불 뿐이었습니다. 민수에게 덮어줄 따뜻한 이불도 입힐 옷도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순자는 혼잣말을 중얼거렸습니다. 우리 민수 45살이면 이제 어엿한 신사일 텐데 번듯한 코트 하나는 입어야 사람들이 무시 안 할 텐데. 그녀의 머릿속에서 시간은 뒤죽박죽이었습니다. 5살 아들과 45살 어른이 된 아들이 하나로 겹쳐 보였고 과거와 현재가 뒤섞여 어느 것이 진짜인지 구분할 수 없었습니다. 순자는 낡은 통장을 꺼내 들여다보았습니다. 잔고는 2,300원이었습니다. 한 달 동안 폐지를 주워 모은 돈의 전부였습니다. 백화점에서 본 그 코트는 몇십만 원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망가진 뇌 속에서 논리는 사라지고 숫자의 의미도 희미해졌으며 오직 아들을 챙겨야 한다는 본능만이 남았습니다. 순자는 다시 서랍을 뒤졌습니다. 혹시 돈이 더 있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서였습니다. 하지만 나온 것은 낡은 사진 한 장뿐이었습니다. 40년 전 동네 사진관에서 찍은 순자와 어린 민수의 사진이었습니다. 사진 속 순자는 젊었고 민수는 천진난만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순자는 사진을 쓰다듬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민수야, 엄마가 나빠. 엄마가 가난해서 미안해. 중얼거리던 순자는 갑자기 무언가 결심한 듯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녀의 흐릿한 눈동자에 묘한 빛이 돌았습니다. 돈이 없으면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한다는 생각이 스쳤습니다. 아니, 생각이라기보다는 본능에 가까운 충동이었습니다. 순자는 비틀거리는 몸을 일으켜 낡은 옷장에서 가장 덜해진 옷을 꺼내 입었습니다. 구멍난 스웨터에 남편이 죽기 전에 입던 낡은 바지를 걸쳤고 짝짝이 신발을 신었습니다. 거울을 보니 초라한 자신의 모습이 비쳤지만 순자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오직 민수에게 코트를 가져다 주겠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집을 나서며 순자는 보자기 하나를 챙겼습니다. 그 안에는 베넷 저고리와 편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만약 민수를 만나면 이것을 주고 싶었습니다. 엄마가 너를 잊은 적은 한 번도 없었다고 말해주고 싶었습니다. 비탈진 골목길을 내려가는 순자의 발걸음은 위태로웠습니다. 무릎은 아팠고 숨은 가빠왔지만 그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모성애라는 이름의 본능이 그녀를 앞으로 나아가게 했습니다. 치매로 모든 것을 잊어가는 노인이었지만 아들을 향한 사랑만큼은 결코 잊을 수 없었습니다. 순자는 버스 정류장을 향해 걸었습니다. 어디로 가야 하는지 무엇을 해야 하는지조차 명확하지 않았지만 다만 아들에게 따뜻한 옷을 입혀야 한다는 그 생각 하나만으로 발을 옮겼습니다. 그리고 그 발걸음은 결국 백화점으로 그리고 운명의 법정으로 이어질 것이었습니다. 백화점 남성복 매장. 화려한 조명 아래 고급스러운 옷들이 진열되어 있었고 잘 차려입은 손님들이 여유롭게 쇼핑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그 사이로 순자는 마치 다른 세상에서 온 사람처럼 초라한 모습으로 서 있었습니다. 그녀는 주위를 두리번거렸습니다. 점원들이 다른 손님을 응대하는 사이 순자의 시선은 가장 비싸고 따뜻해 보이는 캐시미어 코트에 고정되었습니다. 순자는 떨리는 손을 뻗어 코트를 만져보았습니다. 부드럽고 따뜻했습니다. 이거면 민수 안 춥다. 그 생각 하나가 그녀의 머릿속을 가득 채웠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고 손에 땀이 났으며 온몸이 떨렸지만 순자는 코트를 옷걸이에서 빼내 품에 안았습니다. 그리고 출구를 향해 걸었습니다. 아니, 뛰었습니다. 삐걱거리는 무릎이 아팠고 숨이 차올랐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민수에게 가져다 줘야 해. 우리 아들 추위. 그 생각뿐이었습니다. 거기 할머니, 서세요. 보안 요원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백화점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순자는 더 빨리 뛰려 했지만 늙은 다리는 말을 듣지 않았고 보안 요원의 거친 손이 그녀의 어깨를 붙잡았습니다. 순자는 맥없이 고꾸라졌습니다. 바닥에 넘어진 순간 코트가 그녀의 품에서 떨어져 나갔습니다. 안 돼, 안 돼요. 순자는 바닥을 기며 코트를 향해 손을 뻗었습니다. 넘어진 채로도 코트를 놓지 않으려 발버둥 쳤습니다. 보안 요원이 코트를 잡아당겼지만 순자는 필사적으로 매달렸습니다. 이거 우리 아들 줘야 해. 우리 민수 추워. 이거 가져다 줘야 한다고. 순자의 목소리는 절규에 가까웠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고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 할머니 뭐야? 도둑이래. 나이가 몇인데 저러지? 차가운 시선들이 순자를 향했습니다. 보안 요원은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드님 핑계대지 마시고 나오세요. 경찰 부릅니다. 안 돼요, 제발. 민수가 추워서 그래요. 순자는 애원했지만 보안 요원은 이미 무전기로 경찰을 부르고 있었습니다. 순자는 바닥에 주저앉은 채 코트를 끌어안고 흐느꼈습니다. 사람들의 차가운 시선, 수군거리는 소리, 그리고 곧 올 경찰. 하지만 순자의 머릿속에는 오직 추워하는 아들의 모습뿐이었습니다. 경찰서 지구대. 차가운 형광등 불빛 아래 순자는 절도 현행범으로 플라스틱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손목에는 수갑 대신 보호대가 채워져 있었고 보자기는 경찰이 압수해 조사하고 있었습니다. 순자는 고개를 떨군 채 멍하니 앉아만 있었습니다. 젊은 경찰관이 서류를 정리하며 물었습니다. 할머니, 아들 전화번호 되세요. 합의하려면 보호자 오라고 해야죠. 순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몰라. 번호 몰라. 주민등록번호는 아세요? 성함이라도 정확히 말씀해 주세요. 김민수? 아니 박민수. 아, 몰라. 기억이 안 나. 경찰관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치매 증상이 명확했습니다. 그는 컴퓨터로 신원을 조회했고 순자의 정보가 화면에 떴습니다. 독거노인, 가족 없음, 기초생활수급자. 경찰관의 얼굴에 안타까움이 스쳤습니다. 할머니, 왜 코트를 가져가려고 하셨어요? 우리 민수, 추우니까 따뜻한 거 입혀야지. 아드님이 어디 계신데요? 순자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민수가 어디 있는지 살아있는지조차 알 수 없었습니다. 다만 추울 것 같다는 생각만이 그녀를 사로잡고 있었습니다. 경찰관이 다시 물었습니다. 그냥 내가 잘못했어. 코트만 주면 안 될까? 순자의 목소리는 간절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혀를 찼습니다. 조회 결과는 명확했습니다. 가족도 없는 독거노인, 치매 환자, 합의할 보호자도 없고 돌봐줄 사람도 없었습니다. 백화점 측은 고소를 강행하겠다고 했습니다. 할머니, 법대로 처리해야 할 것 같습니다. 내일 조사받으시고 검찰로 송치됩니다. 순자는 그 말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다만 코트를 민수에게 가져다 줄 수 없다는 사실만이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경찰관은 순자를 유치장으로 안내했습니다. 차가운 유치장, 철창 너머로 보이는 것은 회색 벽뿐이었습니다. 순자는 딱딱한 바닥에 앉아 무릎을 끌어안았습니다. 어둠이 내렸고 추위가 뼛속까지 파고들었습니다. 순자는 중얼거렸습니다. 민수야, 엄마가 미안해. 코트 못 가져다 줘서 미안해. 그렇게 그녀는 차가운 유치장에서 밤을 보냈고 다음 날 법정에 서게 될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법정에서 40년 만에 아들과 재회하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다시 현재의 법정. 준혁은 피고인 명부를 내려다보았습니다. 박순자 68세, 특수절도 미수. 검은 글씨로 적힌 간단한 정보였지만 그의 손은 서류를 쥔 채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준혁은 심호흡을 하고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법정에서는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그는 냉정함을 되찾으려 애쓰며 신문을 시작했습니다. 피고인, 왜 백화점에서 코트를 훔쳤습니까? 준혁의 목소리는 평소처럼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내면은 요동치고 있었고 심장은 여전히 불규칙하게 뛰고 있었습니다. 순자는 고개를 푹 숙인 채 작은 목소리로 웅얼거렸습니다. 우리 민수, 내 아들 민수 입히려고. 날이 춥잖아요. 민수, 그 이름을 듣는 순간 준혁의 펜 끝이 멈췄습니다. 펜을 쥔 손가락에 힘이 빠졌고 서류에 적던 글씨가 흐트러졌습니다. 민수, 그것은 고아원에 맡겨지기 전 준혁이 5살 때까지 불렸던 자신의 본명이었습니다. 우연일까? 준혁의 뇌리에 의문이 스쳤습니다. 하지만 한국에는 민수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수없이 많았습니다. 그저 우연일 뿐이라고 준혁은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하지만 가슴속 깊은 곳에서는 이상한 예감이 밀려오고 있었고 그 예감은 점점 더 강렬해졌습니다. 준혁은 다시 질문하려 했습니다. 그때 순자가 소매를 걷어올리며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 순간 드러난 오른쪽 손목에 선명한 화상 흉터가 보였습니다. 붉은 빛이 바랜 오래된 흉터였지만 그 모양은 너무나 특이했습니다. 마치 물결무늬처럼 울퉁불퉁하게 패인 흉터였습니다. 준혁의 동공이 지진이 난 듯 흔들렸습니다. 숨이 멎는 것 같았고 귀가 먹먹해졌으며 시야가 흐려졌습니다. 40년 전 끓는 콩물 솥이 엎어질 때 어린 자신을 막아서며 생겼던 엄마의 그 흉터, 기억 속 흉터와 똑같은 모양이었습니다. 준혁은 법대에서 배운 모든 논리와 이성을 동원해 자신을 진정시키려 했습니다. 우연이다. 화상 흉터는 비슷하게 생길 수 있다. 침착해라. 하지만 그의 심장은 이미 진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손은 떨렸고 입술은 바짝 말랐으며 등에는 식은 땀이 흘렀습니다. 준혁은 판사석에서 벌떡 일어날 뻔했지만 간신히 참았습니다. 법정의 모든 시선이 자신에게 쏠려 있었습니다. 동료 판사들도 검사도 방청객들도 모두 그를 보고 있었습니다. 준혁은 떨리는 목소리로 자신도 믿기 어려운 질문을 던졌습니다. 피고인, 아드님 이름이 김민수입니까? 법정 안에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순자는 고개를 들었고 흐릿했던 눈동자에 잠시 초점이 돌아왔습니다. 그녀는 놀란 눈으로 준혁을 바라보았습니다. 판사님이 우리 민수를 알아요? 우리 민수 잘 살아요? 순자의 목소리는 떨렸고 그 안에는 40년을 기다려온 어머니의 간절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준혁은 입술을 깨물어 울음을 삼켰습니다. 법복 안쪽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고 눈시울이 뜨거워졌으며 목이 메었습니다. 법은 만인에게 평등해야 합니다. 판사는 누구에게도 편견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그것이 준혁이 평생 지켜온 원칙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눈앞의 죄인은 자신을 낳아준 어머니였고 자신을 위해 범죄를 저지른 그 사람이었습니다. 40년 동안 찾아 헤매던, 아니 찾기를 포기했던 바로 그 사람이었습니다. 준혁의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법정에서 개인적 감정을 드러낼 수 없었고 그렇다고 이 여인을 그냥 범죄자로만 대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는 판사이기 전에 아들이었고 법복을 입기 전에 한 사람의 인간이었습니다. 준혁은 서류를 다시 집어들었습니다. 손이 떨려 글씨가 잘 보이지 않았지만 그는 최대한 냉정한 척 판결문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목소리는 떨렸고 단어 하나하나를 발음하는 것이 고통스러웠지만 그는 끝까지 해냈습니다. 피고인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합니다. 최대한 관대한 판결이었습니다. 초범이고 치매 환자이며 실제 피해가 없다는 점을 고려한 판결이었지만 준혁에게는 그 이상의 의미가 있었습니다. 아들이 어머니에게 줄 수 있는 최소한의 자비였습니다. 판봉을 두드리는 준혁의 손은 걷잡을 수 없이 떨렸습니다.
또 그 소리와 함께 재판이 끝났습니다. 하지만 준혁과 순자의 진짜 이야기는 이제 시작될 것이었습니다. 법정을 나서는 순자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준혁은 법복 안에서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40년 만의 재회였지만 아직 서로를 알아보았다고 말할 수는 없었습니다. 준혁은 법대를 내려와 급히 법정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눈물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재판이 끝난 직후 준혁은 법복도 갈아입지 못한 채 구치감으로 달려갔습니다. 법원 복도를 뛰어가는 그의 모습은 평소의 냉철한 판사와는 전혀 달랐습니다. 숨이 차올랐고 심장은 터질 듯 뛰었으며 머릿속은 온통 한 가지 생각뿐이었습니다. 확인해야 해. 정말 엄마인지 확인해야 한다. 구치감 앞에서 준혁은 풀려나는 순자를 기다렸습니다. 철문이 열리고 순자가 비틀거리며 나왔습니다. 낡은 보자기를 품에 안은 채였습니다. 준혁은 그녀를 향해 다가갔고 순자는 낯선 남자가 다가오자 본능적으로 한 발 물러섰습니다. 할머니, 잠깐만요. 저 좀 봅시다. 준혁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그는 순자의 낡은 보자기 짐을 가리켰습니다. 확인해야 했습니다. 그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자신의 기억이 맞는지 반드시 알아야 했습니다. 순자는 경계하는 눈빛으로 준혁을 바라보았고 보자기를 더욱 꽉 품에 안았습니다. 안 돼. 이건 우리 민수 줄 거야. 순자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치매로 모든 것을 잊어가는 그녀였지만 이것만큼은 절대 빼앗길 수 없다는 듯이 보자기를 지켰습니다. 준혁은 무릎을 꿇고 순자와 눈높이를 맞췄습니다. 그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고 목소리는 간절함으로 가득했습니다. 한 번만 보여주세요. 준혁이 애원하듯 부탁하자 순자는 잠시 망설이다가 주섬주섬 보자기를 풀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묶인 끈을 푸는 순자의 모습을 보며 준혁의 심장은 더욱 빠르게 뛰었습니다. 보자기가 펼쳐졌고 그 안에는 훔치려다 뺏긴 코트는 없었습니다. 대신 40년 묵은 낡은 베넷 저고리 하나가 나왔습니다. 한때는 하얗던 천이 누렇게 변색되었고 곳곳이 해져 있었지만 정성스럽게 개어져 있었습니다. 준혁은 그 베넷 저고리를 보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것을 느꼈습니다. 기억 속 어딘가에서 본 듯한, 아니 자신이 입었던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꼬깃꼬깃한 편지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40년 세월을 견딘 종이는 누렇게 발에 있었고 모서리는 찢어져 있었으며 얼룩이 여기저기 묻어 있었습니다. 준혁은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집어들었습니다. 편지에는 삐뚤빼뚤한 글씨로 한글이 적혀 있었습니다. 배우지 못한 사람이 힘겹게 쓴 글씨였고 맞춤법도 틀린 곳이 많았으며 눈물 자국인 듯 번진 부분도 있었습니다. 준혁은 목소리를 가다듬고 편지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민수야, 부잣집 가서 잘 살고 있지? 엄마가 미안해. 가난해서 미안해. 엄마는 굶어도 너는 쌀밥 먹으라고 보낸 건데. 보고 싶다 내 새끼. 편지를 읽는 준혁의 목소리는 점점 떨렸고 마지막 문장에 이르러서는 거의 흐느끼는 소리가 되었습니다. 그는 편지를 끝까지 읽지 못하고 그 자리에 무릎을 꿇고 말았습니다. 법복을 입은 채로 법원 구치관 복도 바닥에 무릎을 꿇은 45세 판사의 모습이었습니다. 버린 게 아니었습니다. 버린 것이 아니라 살리려 했던 것이었습니다. 준혁은 평생 자신이 버림받았다고 생각하며 살아왔습니다. 엄마가 자신을 버렸고 자신은 원치 않는 아이였으며 사랑받지 못한 존재였다고 믿었습니다. 그 상처가 그를 냉철한 판사로 만들었고 감정을 철저히 배제하는 인간으로 키웠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달랐습니다. 더 좋은 곳에서 살게 하려고, 굶지 않게 하려고, 무지해서, 너무 가난해서 선택한 생이별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아들을 사랑했기에 보냈고 40년을 그리워하며 살았으며 치매로 모든 것을
잊어가는 지금도 아들만은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준혁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쏟아져 내렸습니다. 법복 위로, 편지 위로, 바닥으로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45년 평생 꽁꽁 얼려두었던 감정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습니다. 판사도, 얼음 같은 냉철함도, 그 모든 것이 무너져 내렸고 그 자리에는 엄마를 그리워했던 5살 민수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순자는 무릎 꿇고 우는 준혁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녀의 흐릿한 눈에도 눈물이 맺혔고 떨리는 손이 준혁의 머리를 쓰다듬으려다 멈췄습니다. 아직 이 사람이 자신의 아들인지 확신하지 못했지만 본능적으로 느껴지는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준혁은 편지를 가슴에 꼭 안았습니다. 40년 만에 받은 엄마의 편지였습니다. 40년 동안 기다렸던 사랑의 증거였고 자신이 사랑받는 존재였다는 확인이었으며 버림받지 않았다는 증명이었습니다. 구치감 복도의 차가운 바닥에서 법복을 입은 판사와 초라한 노인이 함께 울었습니다. 40년의 오해가, 그리움이, 아픔이 눈물로 흘러내렸습니다. 준혁은 순자의 손을 잡았습니다. 거칠고 주름진 손이었지만 그 손길은 어린 시절 기억 속의 그 따뜻함과 같았습니다. 준혁은 떨리는 손으로 순자의 손을 천천히 자신의 얼굴에 가져다 댔습니다. 뜨거운 눈물이 순자의 거친 손바닥을 적셨습니다. 눈물은 멈추지 않고 계속 흘러내렸고 순자의 손등으로, 손가락 사이로 흘러내렸습니다. 준혁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또렷했습니다. 엄마, 저예요. 제가 민수예요. 엄마가 살린 민수. 순자는 멍하니 준혁을 바라보았습니다. 치매로 흐릿해진 눈동자가 준혁의 얼굴을 더듬었고 그녀의 얼굴에는 혼란과 의문이 가득했습니다. 판사님이 무슨 말을 하는 것일까요? 민수는 5살 꼬마인데 이 사람은 어른 남자인데요. 순자의 머릿속에서 시간은 뒤죽박죽이었습니다. 민수? 아이고, 판사님이 무슨, 우리 민수는 꼬맹인데. 순자의 목소리에는 당혹감이 묻어났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이해하지 못했고 40년이라는 시간을 받아들일 수 없었으며 눈앞의 어른이 자신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준혁은 급하게 자신의 얼굴을 가리켰습니다. 왼쪽 눈 밑, 그곳에는 작은 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 점 봐봐요. 엄마가 맨날 만져주던 눈 밑의 점. 나 맞아요, 엄마. 준혁의 목소리는 간절했습니다. 어린아이처럼 떼를 쓰는 것 같았고 엄마에게 인정받고 싶어하는 아이 같았으며 제발 자신을 알아봐 달라고 애원하는 것 같았습니다. 순자의 떨리는 손이 천천히 준혁의 얼굴로 다가왔습니다. 거친 손끝이 준혁의 눈 밑점을 조심스럽게 만졌습니다. 그 순간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순자의 흐릿했던 눈동자에 초점이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안개가 걷히듯 그녀의 눈빛이 또렷해졌고 40년 전의 기억이 파도처럼 밀려왔으며 작은 민수의 얼굴이 눈앞의 남자와 겹쳐 보였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준혁의 얼굴을 더듬기 시작했습니다. 이마를, 눈썹을, 코를, 입술을, 턱을 하나하나 만지며 확인했습니다. 민수야? 내 새끼 민수야? 살아있었어? 굶지는 않았어? 순자의 목소리가 떨렸고 그녀의 눈에서도 눈물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40년 동안 그리워했던 아들이었습니다. 40년 동안 미안해했던 아들이었고 40년 동안 살아있기를 기도했던 아들이었으며 40년 동안 잘 먹고 있기를 바랐던 아들이었습니다. 준혁은 고개를 끄덕이며 울먹였습니다. 네, 저 밥 잘 먹고 공부도 해서 판사 됐어요. 엄마, 늦게 와서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준혁의 목소리는 흐느끼는 소리와 섞여 거의 들리지 않았습니다. 45년을 살아오며 한 번도 누구에게 미안하다고 말한 적 없던 그였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미안함이 북받쳐 올랐습니다. 더 일찍 찾지 못해서, 더 일찍 알아보지 못해서,
어머니가 이렇게 고생하는 줄 몰랐던 것이 너무나 미안했습니다. 순자는 준혁의 얼굴을 두 손으로 감싸 쥐었습니다. 거친 손바닥이 준혁의 뺨을 감싸고 엄지손가락으로 흘러내리는 눈물을 닦아주었습니다. 그 손길은 40년 전과 똑같이 따뜻했고 40년 전과 똑같이 조심스러웠으며 40년 전과 똑같이 사랑으로 가득했습니다. 아이고, 내 새끼 장하다. 밥은 먹었어? 순자의 목소리에는 자랑스러움과 안타까움이 동시에 묻어났습니다. 판사가 되었다는 것보다 공부를 많이 했다는 것보다 그녀에게 중요한 것은 아들이 밥을 잘 먹었는지였습니다. 굶지 않았는지, 추위에 떨지 않았는지, 아프지는 않았는지, 그것이 어머니가 가장 궁금한 것이었습니다. 두 모자는 법원 복도 차가운 바닥에서 서로를 부둥켜 안았습니다. 준혁은 순자의 작은 몸을 꽉 끌어안았고 순자는 준혁의 등을 토닥이며 울었습니다. 지나가던 사람들이 멈춰서서 그들을 바라보았지만 두 사람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고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으며 오직 서로만이 존재했습니다. 한참을 울었습니다. 얼마나 울었는지 시간을 알 수 없었습니다. 40년의 세월이 눈물에 씻겨 내려갔습니다. 버림받았다는 오해가, 찾지 못한 죄책감이, 그리움이, 미안함이, 모든 것이 눈물과 함께 흘러내렸습니다. 법원 복도 바닥은 두 사람의 눈물로 젖어 있었습니다. 준혁은 울면서도 순자를 더욱 꽉 안았습니다. 놓치면 안 될 것 같았고 다시는 떨어지면 안 될 것 같았으며 이번에는 절대 헤어지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순자 역시 아들을 놓지 않았습니다. 40년 만에 찾은 아들이었고 40년 만에 안아본 아들이었으며 이제는 절대 보내지 않을 아들이었습니다. 복도를 지나던 한 젊은 변호사가 휴지를 건네주었고 나이든 법원 직원은 눈시울을 붉히며 고개를 돌렸습니다. 누구도 그들을 방해하지 않았고 누구도 일어나라고 말하지 않았으며 모두가 조용히 그 감동적인 재회를 지켜보았습니다. 한참 후 준혁이 먼저 몸을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순자의 팔을 잡아 일으켜 세웠습니다. 순자는 비틀거렸고 준혁은 그런 어머니를 꽉 붙들었습니다. 이제 준혁은 어머니를 집으로 데려갈 것입니다. 산동네 판잣집이 아니라 따뜻하고 깨끗한 자신의 집으로 말입니다. 7 뒤 준혁의 넓고 깨끗한 아파트. 거실 창문으로 따스한 겨울 햇살이 들어왔고 공기청정기가 조용히 돌아가며 깨끗한 공기를 순환시켰습니다. 이 집은 더 이상 차갑고 텅 빈 공간이 아니었습니다. 고소한 된장찌개 냄새가 집안을 가득 채웠고 그 냄새는 준혁의 어린 시절 기억을 깨웠으며 집 전체에 생기를 불어넣었습니다. 주방에서는 순자가 요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비록 치매 때문에 가끔 냉장고 문을 열어두는 것을 깜빡하고 양념을 어디 두었는지 잊어버리며 방금 한 말을 다시 물어보기도 했지만 아들에게 밥을 해주는 그 손놀림만큼은 40년 전 그대로였습니다. 된장을 푸는 손길, 파를 썰어 넣는 모습, 두부를 조심스럽게 넣는 동작, 그 모든 것이 자연스럽고 익숙했습니다. 준혁은 주방 문 앞에 서서 어머니의 뒷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작고 구부정한 어깨였지만 그 어깨는 이제 더 이상 외롭지 않았고 그 손은 더 이상 떨지 않았으며 그 얼굴에는 평온함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준혁의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엄마, 이제 그만하고 앉으세요. 제가 다 할게요. 준혁이 다가가 순자의 어깨를 가만히 잡았습니다. 하지만 순자는 고개를 저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주름진 얼굴에 피어난 미소는 행복으로 가득했고 그녀의 눈빛은 40년 만에 되찾은 삶의 의미로 빛났습니다. 아니다. 내 새끼 따신 밥 한 번 해주는 게 소원이었어. 많이 먹어라. 순자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습니다. 40년 동안 하지 못했던 것, 40년 동안 꿈꿔왔던 것, 바로 아들에게
밥 한 끼 차려주는 것이었습니다. 판잣집에서 폐지를 주우며 살 때도, 추운 겨울밤 떨면서 잠들 때도, 치매로 모든 것을 잊어갈 때도 그녀가 간절히 바랐던 것은 아들에게 따뜻한 밥 한 끼 해주는 것이었습니다. 준혁은 더 이상 말리지 않았습니다. 대신 조용히 식탁으로 가서 앉았고 어머니가 차려주는 밥상을 기다렸습니다. 잠시 후 순자가 김이 모락모락 나는 된장찌개를 들고 왔습니다. 그릇을 놓는 손이 약간 떨렸지만 그녀의 얼굴에는 자랑스러움이 가득했습니다. 식탁에 마주 앉은 두 사람, 흰 쌀밥, 고소한 된장찌개, 김치, 계란말이, 그리고 정성스럽게 구운 생선. 순자가 차린 밥상은 호화롭지 않았지만 사랑으로 가득했고 준혁은 그 어떤 고급 레스토랑보다 이 밥상이 소중했습니다. 준혁은 된장찌개를 한 숟가락 떠서 입에 넣었습니다. 그 순간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어린 시절 맡았던 그 냄새, 그 맛이었습니다. 달큰하면서도 구수한 된장 맛, 부드러운 두부의 식감, 얼큰하게 퍼지는 뒷맛. 40년 전 겨울 아침, 5살 민수가 먹었던 바로 그 맛이었습니다. 준혁은 밥그릇을 들고 눈물을 뚝뚝 흘렸습니다. 숟가락을 쥔 손이 떨렸고 목이 메었으며 밥을 삼키기가 힘들었지만 그는 계속 먹었습니다. 맛있었습니다. 세상 어떤 음식보다 맛있었고 40년을 기다린 보람이 있었으며 이 맛을 다시 느낄 수 있다는 것이 기적 같았습니다. 맛있어요. 진짜 맛있어요, 엄마. 준혁의 목소리는 울먹였습니다. 45년을 살면서 누군가에게 맛있다고 말한 적이 별로 없었던 그였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진심으로 맛있다고 말할 수 있었습니다. 순자는 흐뭇한 미소를 지으며 준혁의 밥그릇 위에 생선살을 발라 올려주었습니다. 가시를 조심스럽게 골라내고 살만 발라내어 아들의 밥 위에 얹어주는 그 손길. 40년 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대로였습니다. 어머니의 사랑은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았고 치매로 기억을 잃어도 사라지지 않았으며 40년의 세월도 지울 수 없었습니다. 준혁은 어머니가 올려준 생선을 조심스럽게 입에 넣었습니다. 짭짤하고 고소한 맛이 입안에 퍼졌고 따뜻한 밥과 함께 삼키니 가슴속까지 따뜻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이제 준혁은 더 이상 외로운 고아도 차가운 얼음 판사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어머니의 따뜻한 아들 김민수로 돌아왔습니다. 순자는 준혁이 밥 먹는 모습을 물끄러미 바라보았습니다. 가끔 눈빛이 흐려지며 혼란스러워 보일 때도 있었지만 아들이 밥을 먹는 모습을 보는 그녀의 얼굴은 행복으로 빛났습니다. 이것이 그녀가 40년을 살아온 이유였고 이것이 그녀가 바랐던 전부였으며 이것이 그녀에게 주어진 마지막 선물이었습니다. 식탁 위로 따스한 햇살이 비쳤습니다. 40년을 돌아 만난 두 사람, 이제 이 집의 추운 겨울은 다시 오지 않을 것입니다. 순자의 손은 더 이상 떨지 않을 것이고 준혁의 가슴은 더 이상 차갑지 않을 것이며 두 사람은 함께 따뜻한 봄을 맞이할 것입니다.